안녕하세요. PMIG의 이보경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분석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프로세스 분석에 활용되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프로세스 마이닝 활용한 분석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모델링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에 케이스와 베리언트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케이스와 베리언트의 개념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간 관점의 지표와 절대 빈도 및 케이스 빈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프로세스 마이닝 도구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작업 중심으로 수행되는 전통적 분석의 한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전통적 프로세스 분석의 한계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론 강의와 마찬가지로 3권의 책들을 참고하여 본 강의의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업의 프로세스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와 같은 실생의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서 기업은 현재 업무 수행 방식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링은 기업의 프로세스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가시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세스 재설계나 SAP, ERP 구축 등의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할 때마다 프로세스 개선팀은 프로세스 모델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외부의 컨설턴트로 구성된 프로세스 개선팀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에 관한 충분한 도메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개선팀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수행에 관여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이들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이해관계자가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이해관계자가 프로세스 모델링과 분석 단계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강의의 마지막 내용인 전통적 프로세스 분석의 한계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모델은 다양한 프로세스 인스턴스 또는 케이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의 프로세스 모델은 아래 5개의 케이스와 뒤에 나오는 케이스 6과 7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액티비티들이 같고 이들 액티비티의 수행 순서가 동일한 케이스들이 동일한 베리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1, 2, 3, 4는 베리언트 1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케이스 5는 계약 납기일 변경 대신에 구매 단가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베리언트 2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케이스에 속한 액티비티는 동일한 케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하나의 케이스에 소속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스와 베리언트에 대한 이해는 프로세스의 복잡성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수에 비해 베리언트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고객 여정 프로세스나 병원의 환자 치료 프로세스가 이러한 종류의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케이스가 몇 개의 핵심 베리언트로 설명되는 프로세스는 구조화된 혹은 정형화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복잡성 개념과 복잡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일차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점의 지표를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팀이 방금 설명한 구매 프로세스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팀은 해당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개의 케이스가 수행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스 아이디가 400909207-1인 첫 번째 케이스의 액티비티들이 완료된 시점을 측정해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베리언트 1에 해당하는 나머지 케이스들의 액티비티들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작업 측정과 기록 방식이 최근의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래 표에 기록된 액티비티 완료 시점을 이용해서 컨설팅 팀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는 시간 관점의 지표들에 대한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엑셀의 측정값을 입력해서 직접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액티비티의 완료 시점만을 이용해서 시간 관점의 지표들에 대한 값을 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케이스들의 수행 기간에 대한 전체,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이 구해질 수 있는데요. 평균이나 중간값을 통해서 일반적인 케이스의 수행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 가장 빨리 수행된 케이스의 수행 기간과 가장 오랫동안 수행된 케이스의 수행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액티비티들 사이의 대기 기간에 대한 전체,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비티의 완료 시점만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식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액티비티인 구매 오더 생성의 수행 시간이 케이스 수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액티비티의 완료 시간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구매 오더 생성의 완료 시점부터 마지막 액티비티인 송장 수령의 완료 시점까지의 시간만이 케이스 수행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액티비티들 사이의 대기 기간에 사실은 이후 액티비티의 수행 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오더 생성 액티비티와 계약 납기일 변경 액티비티 사이의 대기 시간에는 계약 납기일 변경 액티비티의 수행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컨설팅 팀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 액티비티의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을 측정해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리언트 1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의 액티비티들이 시작되고 완료된 시점을 측정하고 기록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액티비티가 완료되고 시작된 시점을 측정한 값들을 이용하면 그림과 같이 시간 관점의 지표들에 대한 값들이 도출이 됩니다. 이제 케이스의 수행 기간은 구매 오더 생성 액티비티의 수행 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각 액티비티의 수행 기간에 관한 전체,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이 도출됩니다. 액티비티들 사이의 대기 시간은 이후 액티비티의 수행 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방식은 액티비티의 완료 시간만을 측정해서 기록하는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설명한 내용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일차 실습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액티비티가 시작되고 완료된 시점을 측정한 값들을 활용해서 케이스 아이디가 4009207-1인 케이스의 수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매 오더 생성 액티비티를 시작한 시점인 2017년 6월 10일 오전 9시를 상대 시간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액티비티를 완료한 오전 10시는 상대 시간 1이 됩니다. 상대 시간을 기준으로 23.5시간 이후에 계약 납기일 변경 액티비티가 30분 동안 수행되었고 24시에 완료되었습니다. 자재 입고 액티비티는 상대 시간 기준으로 244시에 시작이 돼서 245시에 완료가 되었고 마지막 액티비티인 송장 수령은 상대 시간 기준으로 268시에 시작이 돼서 269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케이스의 전체 수행 기간은 269시간이 되고 이 수행 기간 동안 실제 액티비티가 수행한 기간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케이스의 전체 유효 시간은 회색 부분에 합의됩니다. 그러므로 3.5시간이 전체 유효 시간이 됩니다. 전체 유효 시간인 3.5시간을 액티비티들의 수인 4로 나누게 되면 평균 유효 시간이 구해집니다. 최대 유효 시간은 4개의 유효 시간 중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사용률은 케이스 수행 기간에서 전체 유효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전체 대기 시간은 케이스 수행 기간에서 전체 유효 시간을 뺀 시간으로 위의 그림에서 흰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액티비티 간 대기 시간의 평균을 말합니다. 방금 설명한 다양한 시간 관점의 지표들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표들을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해할 개념은 절대 빈도와 케이스 빈도입니다. 베리언트 1과 2에 해당하는 5개의 케이스와 함께 베리언트 3에 해당하는 케이스 6과 7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케이스는 자재 입고 액티비티가 2번 수행되었습니다. 실제 기업의 구매 프로세스에서도 분리 입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재 입고가 반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100대를 구매하는 경우에 공급업체는 창고에 있는 컴퓨터 50대를 먼저 입고시키고 이후에 50대를 다시 입고시키는 경우에 위와 같이 2번의 자재 입고 액티비티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6과 7만 고려하면 자재 입고 액티비티는 절대 빈도 측면에서는 4번 수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액티비티는 케이스 빈도 측면에서는 2번 수행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빈도는 하나의 케이스에서 특정 액티비티나 경로가 반복해 수행이 되어도 한 번만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프로세스 맵의 베리언트 1과 2, 3에 해당하는 7개 케이스에 대한 절대 빈도와 케이스 빈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설명한 자재 입고 액티비티는 케이스 6과 7에서 2번 수행되었기 때문에 절대 빈도 기준으로 9가 되고 케이스 빈도 기준으로는 7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액티비티와 경로에 대해서도 직접 절대 빈도와 케이스 빈도를 구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마이닝 소프트웨어에서 절대 빈도와 케이스 빈도가 표시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전통적 프로세스 분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팀은 수작업으로 프로세스 모델링을 수행하고 스탑워치를 이용한 측정과 기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로 바쁜 현업 직원들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현업 직원들의 시간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는 것을 경험한 현업 직원들은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나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무 수행 방식에 기반을 둔 프로세스 분석 결과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큰 분의 의견만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현업 직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워치를 가지고 몇 개의 케이스가 수행된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한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 팀은 프로세스의 전체 모습이 아닌 단지 일부 샘플에 기반을 둔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작업 측정과 기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전통적인 프로세스 분석에 가지는 한계 극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기업들은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 소프트웨어인 디스코를 설치하고 인증하는 내용이 설명될 것입니다. 실습 강의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직접 실습하기 위해서는 디스코 설치를 권장합니다. 이미 디스코를 설치해서 인증까지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